한우준 의원님, 네. 대한민국 축구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좋은 거부터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대한민국 축구 뭐가 문제입니까? 딱 얘기해 주세요. 뭐 한 명만 특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열심히 피해가시네. 아니 그래도 이게 문제점보다는 그래도 좋은 점도 있었다고 제 생각이 들어요. 9월 A 매치 때보다는. 일단은 10월 A매치 끝났습니다. 그렇죠. 일단 고생한 선수들에게 박수. 네. 10월 A매치 끝났고 이제 11월 A매치 뭐 확정은 아닌데 뭐 가나랑 맞아요. 그다음에 볼리비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번 10월 A매치가 이제 9월은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정 갔죠. 10월 A매치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는 10월 A매치, 네.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의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홍명보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혹은 뭐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전술의 문제다 아니면 아니다 선수들이 그걸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다 혹은 아니다 예전처럼 정신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는 일단 공격 상황에서의 패턴들과 그 다음에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있긴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저랑 이제 우준이 의원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순함입니다. 네, 맞아요. 예. 단조로움이죠. 단조로움. 네. 단순함보다는 조금 더 단조로움에 가까운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단조로움 패턴을 갖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답답해지죠. 상대 입장에서도 뭘 하는지 쉽게 말해서 뭘 하는지 다 알게 되고 그렇죠. 패턴이 읽혀버리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경기들만 복귀해 보더라도 이 팀이 이런 거 위주로 하는구나 혹은 이것만 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파이하기 쉬워지는 그런 어떤 경기 내용들이 좀 10월 달에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고 공격과 빌드업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공격 작업에서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네네.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높게 올라와서 이 개인기량을 통해서 압박을 높게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걸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이 얘기는 좀 빌드업 때 하도록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파라과이전에서의 어떤 우리가 공격 형태 네. 실제로 파라과이가 높게 압박을 하지 않았던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공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상대가 내려앉아 있고 우리가 공을 가진 상태에서 공격 숫자 선수들이 이제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게 뭐였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브라질전 때보다는 파라과이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많았죠. 때문에 네. 공격 시퀀스 상황이 훨씬 많았었어요. 브라질전 때보다는. 근데 이제 저희 대표팀 공격 플랜을 보면 중앙에서 막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백스리로 바꾸고 나서는 측면 쪽에서 이제 플레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격 시에는 이제 윙백 양쪽 윙백이 올라오는데 이제 윙백이 올라왔을 때의 플레이가 단조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도 없고 이제 윙백 선수들 볼을 잡았을 때는 고립되는 경우도 많고 그럼 결국 이제 전방에 움직이는 선수가 없다 보니 결국 할 수 있는 게 횡패스 아니면 백패스. 많은 팬분들께서 싫어하는 빌드업, U자 빌드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윙백 그리고 이 인사이드 포워드 이런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 미드필더까지 해서 3명의 선수들이 조금 더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 주면서 상대를 좀 흔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라과이전 때만 봤을 때 윙백 선수들의 역할은 이겁니다. 터치라인 플레이. 이거밖에 안 됐었고 물론 엄지 선수가 안쪽 들어서 뭐 뒷공간 파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게 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격 전개 시에는 뭐 윙백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인사이드 포워드 바깥 벌려가지고 볼을 잡았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침투를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공격 옵션들이 단조롭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 파라과이전 7분 38초 때 나왔던 장면인데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전개가 되는 장면이에요. 엄지성이 볼 잡았는데 움직이는 선수가 없어요. 측면에서 엄지성 선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서 볼을 잡고 돌아선 다음에 그 과정은 괜찮아요. 지금 측면에서 숫자가
부족하고 오버래핑 올라가는 윙백에 이제 이명재 그리고 가운데 손흥민인데 움직임이 단조롭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 데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엄지성 선수가 줄 곳을 찾다가 다 수비에게 막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볼을 잡고 있는 선수는 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이제 볼에서 효과를 내주는 좀 패스 실수가 나온 장면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3백을 쓰고 있고 이제 양쪽 윙백들이 터치라인까지 쫙 벌려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3백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3백을 쓰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3 혹은 뭐 3-4-2-1의 형태의 구축을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2-3-1이라든지 아니면 4-3-3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윙어가 없어요. 맞아요. 예, 윙어가 없고 아까 인사이드 포워드, 그러니까 안쪽으로 좁혀서 공격을 펼치는 스타일의 성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터치라인 혹은 이제 윙 쪽에서 흔히 말해서 윙에서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게 윙백이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유진이가 얘기하는 거는 윙이 터치라인만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 단조로운 형태로만 머무르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파라과이가 보면은 백라인이 좀 물러 있었잖아요. 그죠? 뒤로 약간 물러 있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물러 있는 수비 라인의 파해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결국 선수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그 백라인을 혼란시켜주고 공간을 벌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 자체가 단조롭고 없다 보니까 물러 있는 백라인을 뚫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였죠. 수비수는 가장 막기 쉬운 공격수가 본인의 눈앞에 있는 공격수를 막기 제일 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라던가 침투 움직임, 수비 시야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여러 가지 가져가 주면서 패턴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결국 이 윙백 선수들이 터치라인 벌려서 볼을 잡고 엄지 선수 뭐 안쪽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뭐 혹은 침투를 가져가는데 당연히 앞에 있다가 돌아뛰는 선수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플레이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수비 입장에서 당연히 막기 쉽고 백라인을 더 무르게 만들거나 혹은 균열을 내지를 못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약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뭔가 비교를 하고 싶은 팀이 있다면서. 예. 노르웨이랑 이스라엘 제가 중계했던 이 경기였는데 전반 한 13분 50초쯤에 나왔던 측면에서의 전개 장면이었어요. 오른쪽에 이 선수가 뉴에르손이거든요. 뉴에르 선수가 이제 전방에 때려놓고 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공격할 때도 그렇고 전개할 때도 그렇고 측면 쪽에서의 숫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굉장히 엄청 많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즉 이 측면 쪽에 선수 숫자가 많다는 건 뭐냐? 패스에 대한 옵션과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선수들도 움직임도 봤을 때도 리턴을 내줄 데가 많네. 네, 주고 찍어 올려도 계속 선수들이 여기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줘요.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라든지 측면 쪽 올라가서의 그런 수비 라인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노르웨이도 보면은 압박에 쌓였을 때는 킥을 때려요. 킥을 때리는데 결국 전방에 누가 있냐? 홀란드와 셀로트 같은 신장이 크고 볼을 거머쥘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려주더라도 5대5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거기서 이제 세컨볼을 가져간 다음에 유기적인 움직임 뭐 한 명이 볼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던가 리턴을 받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측면 쪽에서의 다양한 패턴들을 잘 보여줬던 이스라엘과의 경기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노르웨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 패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다는 부분, 단조롭다는 부분이 좀 노르웨이랑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노르웨이 경기를 좀 가끔 보면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이 파이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프 스페이스 공략, 터치라인 공략 이런 게 뭐 어떤 선수의 특정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선수들이 딱 들어가주는 모습. 맞아요. 사실 근데 노르웨이가 그 감독이 원래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솔바켄 감독이 사실은 유로 2024 그 지역 그 유럽 지역 예선 거기 할 때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욕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홀란드랑 웨데고르랑 셀로트랑 다 있는데 지금 황금 세대인데 그걸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 네이션스 리그 딱 그때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왔고 조직력이 올라왔고 그리고 다양한 포메이션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셀로트가 오른쪽 윙포 드를 세운다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가면서 결국 지금은 4-4 시스템을 가져가요.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3백을 쓸 때는 공격 전개 시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양쪽 윙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스토퍼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이렇게 공격이 됐을 때 미드필더 자원까지 올라가고 윙백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 윙백의 터치라인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러면 순간적으로 5-2-3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미드필더 자원들이 박스 침투를 하는 유형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선수들도 뭐 김진규나 황인범도 박스 인근에서 볼을 잡는 유형이 많지 오히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한다든지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옌스 정도 적재적소의 측면에서 숫자적으로 우위를 줄 수 있는 이 두 명이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오른쪽 스토퍼가 순간적으로 공격 지원을 한다든지 어제 후반에 나왔던 조유민이 그 역할을 해줬던 잘했죠. 것처럼 아니면 왼쪽 스토퍼가 또 왼쪽 측면의 공격을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미드필더와 윙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센터백들의 전진 효과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후반 53분 40초 정도에 나왔던 상황인데 오른쪽 전환시키고 오른쪽 터치라인에 김문환이 볼을 잡았을 때 지금 순간 간격이 딱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치?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뛰어오는 선수가 조유민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조유민이 안으로 뛰어오면서 스토퍼의 전진을 통해서 숫자 싸움을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 지금 이 장면이 딱 좋았어요. 그러면서 뒤쪽에 김진규가 여기 이게 김진규인데 김진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완전히 숫자로 2대1로 열리니까 네네. 여기서 물론 때려도 좋지만 이제 김진규가 워낙 패스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주고 후반전에 득점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찬스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3백 할 때는 이런 형태잖아. 폭을 벌리고 상대 수비 끌어당겨주면 거기 이제 가운데 공간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의 포인트인데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미드필더 선수들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센터백들이 들어와 주면 이 수비 입장에서는 완전히 숫자 싸움에 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대표적으로 나왔던 그 장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활용이 많이 돼야 되는 건 센터백들 좌우 스토퍼 예.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가 좌측 스토퍼로 나온 게 뭐 수비적으로도 좋았고 예. 공격적으로도 확실히 측면에서 지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합을 맞춰보는 거지 않았나 싶긴 해요. 계속 바뀌었잖아요. 브라질전은 뭐 서령우 이태성 라인, 어제는 김문환 그리고 이명재 라인 뭐 이거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에 나오는 센터백들도 위치도 계속 바뀌었거든요. 뭐 센터백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박진섭 그리고 김민재 나오고 이제 이쪽이 이한범이었죠? 이한범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를 시도는 하고 있는데 센터백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에 대한 활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상대적 강팀을 할 때는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 상대를 끌어당긴 이후에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효과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완전히 내려앉아 있으니까 네. 그리고 힘이 좋은 센터백들이 이제 박스 안에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진정한 어떤 활용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맞아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손흥민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손흥민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의 스트라이커에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인사이드 포워드 배치를 하면서 실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좋지 거라고 않나.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후방 빌드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이 뭐냐 우리 지역에서 공격을 풀어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돼야 되는 작업이고 요거는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격 시퀀스에 도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의 방향도 여기서 설정이 되고 공격을 나가기 위한 템포라든지 속도도 여기서 이제 작업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3백에서 할 때는 3명의 센터백이잖아요. 네네. 그럼 왼쪽 센터백은 터치라인을 벌립니다. 스위퍼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스토퍼가 이 사이에 배치가 되고 골키퍼가 껴요. 그리고 오른쪽 윙백은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면 왼쪽 윙백이 터치라인처럼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얘기를 했던 건데 네네. 왼쪽은 터치라인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공격 전개를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왼쪽 윙백이 높게 올라가고 오른쪽 윙백은 약간 처지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인데 확실히 이제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 전방 압박이 강했잖아요. 파라과이전과 브라질전은 내용적으로 달랐어요. 파라과이는 높게 압박하는 횟수가 적었고 오히려 브라질 같은 경우가 높게 압박을 했으니까 홍명보 감독님 이하 코치진들이 의도했던 건 뭐였던 건 알 것 같아요. 브라질전 27분 딱 52초예요. 브라질을 상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좋은 의도가 나온 장면. 조현우가 볼을 잡고 수비 한 명 끌어당긴 이후에 원터치 주고 바로 당기는데 이게 공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강인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강인이 턴을 잘해서 맞아. 순간적으로 2대2가 만들어져요. 손흥민, 이강인 2대2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원했던 것 같아. 맞아. 이거를 위해서 계속 시도를 했던 거지. 조현우를 비롯해서 지금 선수들의 간격이 딱 여기에 고정이 돼요. 간격이 되게 좁은 거야. 호드리고 비니시우스가 압박을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미드를 한번 거쳐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좁아졌거든. 여기서 원터치 받잖아. 그래서 조현우가 받고 공이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땡긴 다음에
오른쪽에 서령우를 밑으로 내리고 거기에 이강인을 내리면서 거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게 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장면. 그 한 번에 전환시키려고 했던 걸 준비한 건데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맞아요. 계속 미스가 나왔어. 결국에 경기를 푸는 게 골키퍼가 돼버리니까 볼을 제일 못 차는 선수가 경기를 풀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노니까 브라질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야. 예. 어차피 골키퍼가 차는 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런 거에 아쉬움은 좀 있었던 장면들이지 않나. 포인트는 이 건너뛰는 빌드업을 할 때 우리가 결국에 등을 지고 볼을 받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약속돼 있는 플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선수들의 2차 움직임이 중요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약속돼 있는 형태가 맞나? 너무 단조롭게 그냥 붙여놓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파라과이 선수는 피지컬도 좋은 편이라서 제법 이제 공중볼이나 경합에서 따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간격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킥이 나갈 때 선수들이 의도가 됐고 준비가 됐다면 다 같이 그곳에서의 뭔가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단조롭게 붙여주는 형태, 그러니까 떨어뜨려주는 형태에 그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것도 역시 빌드업에서는 뭔가 개선 포인트가 필요하다. 어쨌든 경기를 푸는 데 있어서 방법을 찾는 거는 감독의 역량이고 그 방법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요게 생각보다는 잘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은 센터백들의 간격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위퍼와 오른쪽 센터백 그리고 왼쪽 센터백의 간격이 달라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한범과 이제 박진섭의 패스미스에서 나오면서 1대1 찬스를 내줬던 거. 골키퍼로 가는 백패스가 너무 많아요. 37분 9초. 이때도 백패스 들어가고 전환해서 딱 이쪽 포인트에 공을 떨어뜨려 주거든. 근데 여기서도 못 나가고 다시 뒤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롱킥으로 갔다가 계속 한 칸 건너는 거를 시도를 해요. 이게 이제 보통 오른쪽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장면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앞으로 전진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42분 이제 45초 전반전. 네, 이때 지금 이제 박진섭 이한범이란 말이에요. 사실 공간 많고 여유가 많았어요. 근데 일단 여기 못 줘. 수비가 이쪽 측면을 막고 있어서. 그러면 공간이 있어도 이 사실 죽은 공간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그럼 뭐 공을 가지고 앞쪽으로 가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뭐 2대1의 순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준비를 아예 안 해오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횡패스가 갔는데 횡패스 가는 순간 이 두 명 출발하잖아요. 네, 압박 이게 이한범 선수가 계속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여기다라고 한 것 같아. 동시에 두 명이 압박이 달려오는데 박진섭이 이거를 공을 잡고 있다 준 게 아니라 원터치로 주니까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결국엔 또 몸을 등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그 실수 장면으로 연결이 돼서 이한범이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느꼈을 때는 센터백 들에 대한 이 빌드업 형태의 단조로움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원터치로 그냥 줘버리니까 이걸 원터치로 여기서 주면은 압박이 달려오는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 이건 이한범이 잘못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예,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박진섭이 잘못했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측면으로 주는 게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센터백끼리 그냥 주고받는데 한 번 원터치로 그냥 논스톱으로 원투가 되니까 그때 압박이 확 달려온 거죠. 예. 그래도 잘했던 거를 한번 뽑아봐야죠. 잘했던 거는 저는 그래도 파라과이전 봤을 때 압박에 대한 부분은 브라질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사실 제가 직관을 가서 봤잖아요. 직관 가서 봤을 때 좀 수비할 때 문제점은 브라질은 정말 심적으로의 그런 조직력 있는 압박이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뭔가 일단은 좀 팀적인 압박이 전혀 되지 않았었고 템포도 늦고 결국은 약간 어떤 느낌이라면은 어차피 내가 가도 날 제끼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러서서 약간 거리를 두고 수비를 하는 장면이 있었었고 어쨌든 브라질 같은 팀들 같은 경우는 발밑에 딱 들어왔을 때 볼 관수가 되고 충분히 패싱을 다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풀어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여유를 준다는 거죠. 더욱더 볼을 차지 못하게끔 그렇게 붙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오히려 파라과이 때는 그게 좀 더 잘 보여졌다. 그건 좀 칭찬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박에 대한 강도와 간격은 타이밍, 간격 이런 게 걸로 좀 좋아졌다. 네. 저는 이제 선수를 좀 뽑고 싶은데 저는 김문환 선수가 상당히 좋았던 건 사실 우리가 계속 이제 3백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윙백들의 퀄리티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선수들이 윙백을 많이 서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뭐 서령우, 이태석
뭐 이명재, 김문환은 그래도 이제 대전에서 3백을 쓸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윙백을 볼 때가 있는데 김문환이 전 제일 그래도 나은 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측면에서의 다양한 패턴도 김문환이 옵션으로 보여주고 확실히 그리고 경험도 월드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도 좋아요. 오른쪽은 서령우도 사실 뭐 1순위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김문환을 선택하면서 뭐 서령우를 왼쪽으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형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오현규라는 옵션이 그래도 조금 색깔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 빠졌을 때 오현과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배라고 정배 교체라고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득점력이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모습에서의 긍정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현규도 이제 확실한 카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0월 A매치 정리하면서 앞으로 봤을 때 뭐를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나요? 9월, 10월 A매치 때 본 거는 일단 좀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약간 수비적인 컨셉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공격이랑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더욱더 치중해서 밸런스를 잡고 전술적인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의 제시만 준 거죠. 공격은 수비할 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공격 시에는 이렇게만 해 하고 이제 약간 선수의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면은 수비할 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밸런스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는 11월 때는 뭐 수비적인 부분도 수비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축구는 골이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시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공격 시에 어떻게 단조로움을 좀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공격에서의 단조로움이 많이 발생했으니 그걸 또 이제 수정 보완해서 11월 A매치 때 조금 나아진 모습을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 색깔이 좀 짙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팀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가 우리 원투펀치에서 내가 이야기한 나도 한국이 뭐 하는 팀이야 라고 얘기하면 손흥민, 이강인 있는 팀이야 로 생각이 돼. 그 말은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뭘 하는 팀이 아니라 누가 있는 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거예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이제는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단점도 보완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뒷공간을 파는 팀인지 아니면 속도감을 가진 팀인지 뭐의 장점이 있는 팀인지에 대한 명확한 색깔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작업에서는 이제는 저는 조금씩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파라과이전도 그랬고 브라질전도 그랬고 로테이션 많이 돌렸어요. 맞아요. 주전적으로 A매치 모든 경기 합을 맞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거를 이제는 조금 더 날카롭게 파야죠. 날카롭게 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서 손흥민과 이강인, 뭐 황인범, 황희찬 그리고 김민재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툴을 적극적으로 뭔가 이 날카로운 것에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역량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원투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에 원투펀치를 만들어야 지금 팀의 색깔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 지금은 뭔가 이도저도 아닌 공격 형태고 이도저도 아닌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